네, 일단 발표 참가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시작하고, 발제 내용,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석사과정 중인 조철종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심리철학에서 현상적 의식, 감각질 관련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심적 파일과 관련한 이론들이랑 이론 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두 개 좀 교차 지점에 있는 이번 논문을 좀 골라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철학을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구나, 혹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감각질 관련 논의가 철학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번 발제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Phenomenal Concepts and Mental Files라는 이제 알버트 뉴엔이 쓴 논문인데 필로소피아 내추럴리스 2011년에 이제 나왔던 논문이고요. 네, 바로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은 총 6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각질이라는 것이 왜 이제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이제 철학적 논증을 통해 이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리의 방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고 이걸 이제 소위 지식 논증, 널러지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고 실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위 이게 페노메널리티 혹은 페노메널 컨셔스니스, 퀄리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물리적 속성 혹은 물리적 사실로 설명될 수 없는지 그런 설명적 간극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논문에서 이제 뉴엔이 어떤 식의 접근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이 지식 논증을 이제 물리주의자가 타개하기 위해서 현상적 개념이라는 전략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개념,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심적 파일로, 멘탈 파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유엔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멘탈 파일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 개념, 멘탈 파일로서의 이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지각 기반 개념과 이론 기반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현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기존에는 현상적 개념을 이제 파피뇨 같은 사람들은 지각 기반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유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각 기반 개념이 아니라 이론 기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설명들을 좀 받아들였을 때 지식 논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지식 논증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원리주의자 입장에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은 현상적 개념은 지각 기반 개념이 아니라 이론 기반 개념이며 지식 논증은 이론 기반 개념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저 질문 있습니다. 저 네. UN이라는 철학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네. 네, 어떤 분이고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좀 이 토픽을 누가 다루는지를 찾아보면서 알게 됐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의 철학자시고, 이런 이제 심적 파일과 뭐 현상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논문을 쓰셨고, 그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전 논문에서 이제 그 인지과학적 논의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의 표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표상 내용의 특수한 어떤 종류이다. 그런 주장을 이제 거부하는 논문 같은 거 쓰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기존의 이제 철학적 논의들이랑 인지과학이나 뭐 다른 여타 경험과학적 논의들을 함께 참고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답변 네,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현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감각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식적 경험의 어떤 질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할 때, what is it like? 어떤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쿠키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 토마토의 빨강색을 보는 것, 이러한 경험이 갖는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걸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what is it like?
to be 혹은 what is it like to have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그 네이글의 What is it like to be a vet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어떤 박쥐가 되는 경험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혹은 상상해 볼 수조차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적 경험의 주관적 특성 혹은 사적인 특성으로서의 그런 퀄리아 같은 것들은 방금 뭐 이미 말씀드리겠지만 주관적인 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공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기술이고요. 이게 약간 존재론적 차원에서 논의가 될 때는 퀄리아라는 표현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험의 주관적, 질적 성격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혹은 뭐 현상적 속성, phenomenal property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그 표현들이 되게 다양해서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의식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도 이 개념들이 학자마다 되게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각각의 용어 자체가 되게 미끄러운 용어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발표에서는 각각의 용어들을 다 그냥 동일하게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경험의 주관적 질적 특징이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로서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뭐 퀄리아를 말할 때나 페노메널 프로퍼티를 말할 때나 현상성을 말할 때나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에 이런 이제 존재자로서 퀄리아 혹은 페노메널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학자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차머스가 있는데요. 이게 물리적 속성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심적 속성인 현상적 속성으로 이 퀄리아를 간주합니다. 그때 이제 페노메널 프로퍼티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적 간극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제 논증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물리적 뇌 과정에 대한 지식과 주관적 경험에 대한 지식 사이에 메우기 힘든 어려운 간극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설명적 간극이고, 예를 들면 뭐 차머스의 기능적 환원 불가능성 주장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 현상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적 역할로 분석될 수 없다, 혹은 환원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적 환원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상적 속성은 그게 안 된다는 건데, 뭐 현상적 속성은 기능적 용어로 분석되거나 특징화될 수 없다. 현상적 속성이 환원되려면 먼저 그 기능적 역할을 기술하고 물리적 수준에서 이 역할을 예화하는 존재자를 식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능적 역할 자체가 기술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혹시 질문이 네, 있는데, 그 네네, 제가 최근에 본 논문에서 데넷이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하는 네, 논문을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기능적 역할로 환원을 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네. 검증할 수 없는, 테스터블이 가능하지 않는 개념을 끌고 오는 건,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최근에 그 말씀하신 논문과 같은 논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데니시라는 학자를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데니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각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하는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특징들이 있다. 뭐 주관적이고, 엄표될 수 없고, 뭐 사적이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단일한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뭐 어떤, 뭐, 검증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서 이제 과학적으로 전혀 유의미하지 않은 개념이다. 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뭐 그 자체,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공부가 좀 미진해서 정확히 제 입장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검증도 불가능한 개념을 우리는 왜 다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제 경험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이따 이제 좀비 논쟁 관련해서도 이제 지난번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차머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어떤, 현상성이 없는 어떤 좀비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면, 그게 실제로 형이상학적 가능성까지 함축을 한다. 비록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현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것의 본성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어떠어떠하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상상이 가능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 세계의 어떤 경험적인 것과는, 그 연결이 우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세계의 그 경험적, 경험을 실현시키는 그런 물리적 존재자들을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과 그 물리적 대상과의 직접적 연결 관계를, 죄송합니다.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아무리 그 물리적 존재자들을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우연적인 코릴레이션만 밝혀줄 뿐이지 필연적인 어떤 우리의 의식적 경험의 질적 특징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해서 차머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푸시를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논의의 풍부성을 위해서 그 사실 차머스의 그 좀비 그것도 많이 들었던 그 네. 뭐 차머스의 주장인데요. 사실 저는 아닐세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그 논증이 훨씬 더 그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 좀비 논쟁 이야기 할 때마다 아닐세스가 하는 이야기는 비행기가 거꾸로 달려서 날 수 있다는 상상은 할 수 있다. 근데 상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니다. 뭐 좀비 이런 상상 실험들이 상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라는 그러니까 상상 가능성과 존재 가능성은 다른 문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세스가 반박하는 걸 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거꾸로 나는 거 상상할 수 있다. 근데 되냐?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뭐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상상 가능성과 그런 제가 말씀드린 형이상학적 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이 있고, 그 말씀 주신 제가 아닐세스의 논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상상 가능성이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함축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두 가지는 별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비와 관련해서는 상상이 불가능하다라는 뭐 예를 들면 데니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지지를 하겠죠. 근데 사실 본논 발표에서는 그 상상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 가능성과 형이상학적 가능성 자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유엔이 다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조금 더 관련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려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양해를 해주시면. 네, 근데 제가 저도 잘 개념을 잘 몰라서 모르는 그런데. 분이에요. 네네.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상상 가능성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아는 단어인데 형이상학적 가능성은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비일관성이 있잖아요. 둥글다와 사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대상들은 저희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일관성이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머스도 그런 이제 감사합니다. 비일관성이 있어도 상상 가능하면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진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논의는 사실 잘 좀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준세님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은. 그러신가요? 추가로 더 답변 주셔도 됩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저기 입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도 이 논문 제목도 보면은 그 phenomenal concepts are theory based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런 뭔가 릴리스틱한 실제로 뭔가 벌어진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논의하고는 좀 다른 논변인 것 같아서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지 조금 와닿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간단한 소견입니다. 진행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리방 지식 논쟁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랭크 잭슨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처음 제시한 건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 메리의 방 시나리오,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하면서 아,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뛰어난 색 과학자라서 그 색 속성이나 혹은 뭐 인간의 이제 시각 체계에서 혹은 뇌에서 이런 색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어떤 색깔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자란 그 방이 흑색과 백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제 방을 나와서 처음으로 빨간 토마토를 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사고 실험이니까요. 그녀가 새로운 것을 과연 배울까요? 뭐 간단하게 한 분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때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게 과연 뭘까? 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어떤 물리적 사실과 구분되는 어떤 현상적 사실이고 그 현상적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빨강을 보는 것이 그 빨강의 어떤 현상적 속성을 갖는 혹은 그 색을 봄으로써 우리 의식적 경험에 어떤 질적인 특징을, 빨강의 질적인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감각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 논증이 그런 근거로 사용이 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프랭크 잭슨은 처음에는 자신이 이제 그런 감각질의 존재를 긍정을 하려고 이 논증을 펼쳤다가 나중에는 그 입장을 철회를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이원론적 해석입니다. 차머스 같은 속성 이원론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이고요. 메리가 배운 것은 현상적 속성에 관한 현상적 사실이다. 그다음에 타입 B 물리주의적 해석은 뭐 예를 들면 파피뉴 같은 사람인데요. 타입 A 물리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타입 B 물리주의자는 이건 차머스의 구분인데 새로운 걸 배우긴 했다. 근데 뭘 배웠냐? 예전에도 지칭할 수 있었던 빨간색을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 현상적 개념을 습득한 거지 현상적 속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현상적 사실을 새로 배운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입니다. 뉴엔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 B 물리주의적 해석의 큰 이제 유형으로 따지면 이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새로운 현상적 개념을 습득한 건 아니고 일단 방 안에 있을 때도 현상적 개념 자체는 갖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새로 등록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뒤에 설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엔이 먼저 전제하고자 하는 거는 선행 물리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이름이 그냥 선행 물리주의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이제 물리주의를 전제하고 시작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존재론적 전제인데 첫 번째로 우리 세계가 물리적 대상, 속성, 사건,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심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물리적 속성과 동일하다. 뭐 보통 이제 신경 상태를 포함하는 그런 물리적 속성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지식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표상을 구분을 합니다. 표상의 유형을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 운동 표상, sensory motor representation이고 두 번째는 image like representation, 세 번째는 descriptive representation. 이렇게 세 가지 표상을 구분하는 이론을 택하겠다, 현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현상성에 대한 말하기 방식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해석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S가 어떤 속성 F, 특히 현상적 속성 F를 가진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로크 혹은 암스트롱과 같은 사람들은 내적 감각 모델에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이 문장이 참이려면 주체가 F를 경험하게 하는 내적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뉴엔에 따르면 독립적 존재자로서 감각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빨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각하는 어떤 별도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레게와 슐릭이라는 사람의 해석은 뉴엔이 선호하는 입장이고,
이 입장에 따라서 어떤 예시를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는 탱고를 추고 있다라는 이 문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탱고라는 외적 대상과 그 춤을 춤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춤을 추는데 그게 탱고를 추는 그런 특정한 방식으로 그 춤의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경험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 이 감각질과 내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의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감각질을 어떤 독립적 존재자로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유엔이 주장을 하는 거는 현상성과 표상 내용과의 직교성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두 가지가 이제 독립적이라는 거죠. 어떤 표상 내용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현상성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독립적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차머스의 좀비 논증을 아까 말씀드린 좀비 논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좀비는 물리 심리적으로 인간과 동일하지만, 그리고 뭐 인간과 같이 모든 이제 인지적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상정이 되는데, 다만 어떤 현상적 경험 혹은 현상성 자체를 결여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상성은 물리적 기능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증인데요. 뉴엔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거 맞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논쟁이 만약에 맞다고 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이제 부수현상론적 이원론이고, 두 번째로 정신인과를 포함한 심적 인과를 포함하는 물리주의라는 건데, 부수현상론적 이원론이라는 거는 모든 어, 인과적 상호작용을 다 이제 물리적인 요소들이 수행하고, 감각질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 상호작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인과력을 결여한 그런 존재로 상정을 하는 건데, 이런 부수 현상론적 입장에서는 감각질이 전혀 과학적으로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물리주의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불식을 시키는데, 물론 완벽하게 이 논증을 합파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뭐 이일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상상 가능성과 형이상학적 가능성 사이에서의 연결이 어떤 부분에서 무너진다, 깨진다, 이거를 이제 보여야 이 좀비 논증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좀비 논증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어, 맞이하게 되는 귀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의 전략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렇게 마뜩지 않게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뉴엔이 하는 제안은 인지 과정의 그런 현상적 측면이 처리 방식에 묶여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현상성에 관한 특정한 긍정적 입장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상성이 내용의 특별한 종류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히 자연주의적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논의를 하는 목적은 현상성에 관한 어떤 물리주의적 틀 안에서 현상적 개념 이론을 발전시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상성과 표상 내용의 직교성에 대한 또 다른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경험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활용해서 현상성이 어떤 표상 내용의 특수한 유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맹시 환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시각실인증 환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맹시 환자의 경우에는 시각피질 V1의 손상으로 의식적으로 물체를 볼 수는 없지만 강제 선택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이게 딱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이제 가져왔는데, 정확히 이 사례가 어떤 실험을 이야기하는지는 좀 찾기 어려워서 일단 그대로 옮겼습니다. 맹시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공이 연필이 아니라는 의미론적 정보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어떤 과제 수행 시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공에 대한 의식적 경험 없이 초기 시각 영역에서 그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연필이 아니라는 정보가 초기 시각 영역에서 전전주 피질로 직접적으로 전송됨으로써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의식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그 대상에 관한 정보에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맹시 환자의 경우에는 강제 선택 과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실인증 환자 DF라는 사람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외측 후두 피질에 손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의식적 경험은 색들의 조잡한 색조만을, 쉐이드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회전 가능한 우체통의 방향을 오직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우체통이 그 사람 앞에 주어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우체통의 색조만을 조잡하게 전달받을 의식적으로 느낄 뿐이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DF라는 사람은 이 편지를, 자기가 이제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하는 과제를 요청받았을 때 그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향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그 배측 경로를 통해서 운동 행동에 그 정보가 사용될 수 있음이 이 DF라는 사람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보여줍니다. 뭐 인지과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마 아실 내용이지만 시각적 정보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그 두 시각체계 가설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구달이라는 사람과 다른 한 명은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뇌에는 이제 그 시각 피질에서 전두엽으로 이제 정보가 갈 때 복측 경로와 배측 경로라는 게 있는데, 복측 경로에는 그 시각적 이미지가, 우리가 의식적 경험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대상의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그쪽 경로로 정보가 가면 그런 기능을 하고, 네, 그 배측 경로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아, 내가 어떤 운동 행동을 하기 위해 할 때 필요한 정보가 그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성은 표상 내용의 특수한 종류가 아니라 특별한 정보 처리 방식의 산물이다라는 결론을 이 두 가지 사례로부터 뉴엔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좀 더 어, 구체적, 네, 그, 제가 그 험프리의 맹시 연구를 좀 읽어봤는데, 네, 험프리 주장은 이제, 험프리가 그렇게 주장했는지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거기서 그 읽은 바는 맹시 환자 인터뷰를 이렇게 봤는데요. 네, 예, 이 맹시 환자들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추리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현상적으로 느끼지 않고 고르냐 하면 사실 그건 조금 단순한 설명 같고 그 사람들의 시각적인 어떤 그 시야에 정말 희미한 뭔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색깔을 구분하거나 할 때 아니면 어떤 그 모양을 구별하거나 할 때, 이게, 나도 모르게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시야에 흐릿하게 나타나는,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경향성을 이제 학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지적으로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훈련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맹시가 훈련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렷이 보이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어떠한 시각적 정보가 이제 떠올라서 현상적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어떤 패턴을 다시 한번 이제 훈련을 해서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걸 본 거더라라고 이제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정말 나도 모르게 찍고 뭐 이제 훈련 초기에 이제 뭐 아예 몰라 이렇게 찍었는데 맞추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해당하는데 상당한 경우에 이제 현상성이 일어나서 그걸 또 다시 메타코그니션 해서 이제 인지 과정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 조금 뉘앙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보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확실히 그 말씀 주신 그런 맹시 사례에 대한 해석이 그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인지과학적 연구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논쟁적인 토픽인데, 이 맹시가 정말 무의식적인 지각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어떤 그 디그리가 낮은 정도의 의식적 경험, 아까 그 현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상성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무의식은 아닌 그런 지각 경험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예를 들면 현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그 험프리의 결과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유엔식의 현상성이 표상 내용이 특수한 케이스 맞다라고 갈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엔의 그 귀결이 따라 나오기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제가 헷갈리는 거는 이 맹시 환자가 강제 선택 과정에서 찍기를 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찍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찍은 게 아니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약하게 현상성이 있어서 찍은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성과는 무관한 어떤 정보 처리가 서브 퍼스널하게 발생을 해서 찍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 맹시 환자에게 이렇게 시키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네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데 이제 굉장히 인지적 자원을 많이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찍는 다음 폴스 초이스는 사실 뭐 가볍게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자원을 덜 활용해서 이제 뭐 아무거나 골랐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찍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의식이냐 하면 이제 무의식은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좀 자동적이고 네, 그 지각 의식하에서 일어나는 되게 자동 행동들에 가까운데 이제 맹시의 강제 선택 과정에서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짧은 시간에 하나 그냥 빨리 고르게 하는 특수한 그런 유형의 실험이 있다면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주고 이제 골라보세요라고 하는 경우엔 음. 이게 정말 그 통상적인 의미에서 자동적 무의식이냐 그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그 기술을 조금 헷갈리게 써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 이제 무의식이냐 의식이냐가 걸리는 지점이 이 선택 자체에 걸린다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땐 좀 이상해지죠. 내가 충분히 고민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라고?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질 텐데, 내가 그 대상을 지각할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지각이 됐는지, 아니면 희미하게나마 어떤 현상성을 수반하는 지각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각 자체는 무의식적일 수 있는데 정보 처리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네, 저도 네.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불원이 손상됐으면 그냥 네네. 합리적으로 추정하기에 이제 그 일반인이 보는 풍부한 시각 경험, 그러니까 지각도 이제 무의식적 지각과 의식적 지각으로 나눈다고 하면 뭐 무의식적이 됐든 의식적이 됐든 지각의 내용물이 정상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무의식적 지각의 내용물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무의식적 지각과 의식적 지각의 내용물이 동치냐는 게 사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등한 네. 정보량을 가지고 있냐. 음, 근데 이제 지금 시각 실인증 같은 경우는 정말 풍부하게 보지만 이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풍부하게 경험하지만 의식적으로 그 내용물이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정보 처리는 다 일어나는데 못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맹시의 경우엔 사실 무의식적 그 지각의 내용물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을 거라 그걸 그대로 다 보더라도 사실 맹시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부분 V1 이후에 패스웨이는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네. 무의식적으로 처리된 지각물이 의식으로 다 흘러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 조금 예시로서는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네. 처리된 모든 게 의식으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문제인 건데 네네. 애초에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조차 되게 좀 레지듀얼한 상황이면 음, 저는 그런 이해했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네,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저도, 네, 납득이 좀 되긴 하네요. 네네. 예, 험프리가 그 맹시 연구를 실제로 또 하고 이제 그쪽으로 좀 또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음, 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퍼스트 핸드로 연구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제 어 이게 많이들 그냥 쉽게 얘기하듯이 뭐 아무거나 골랐는데 뭐 맞추더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음, 거. 네.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서 그냥 좀 질문을 드리면 여기 결론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표상 내용의 특수한 종류가 아니라 특별한 정보 처리 방식의 산물이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감이 안 잡혀서요. 이 정보 처리 방식의 산물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혹시 뒷부분을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고 그때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네네. 네, 그렇게 그럼,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적 파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개념의 개념을 심적 파일, 멘탈 파일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기본 구조를 유엔이 제시를 합니다. 일단 멘탈 파일이라는 그 개념어는 어떻게 처음 나오게 됐냐면, 그 페리라는 사람이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의 레포지토리로서 제시를 합니다. 특히 뭐 심리학에서는 트라이스만이라는 사람이 temporary object file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유사한 개념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친숙한 이 멘탈 파일의 개념은 이 뒤에 나올 이제 속성에 대한 파일, 뭐 일반어에 대한 파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조철종이라는 사람 을 지칭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제가 실례지만 성함을 잠시 빌리면, 현우님께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저를 지칭을 하거나 할 때, 저에 대한 멘탈 파일을 가지고, 그 조철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 멘탈 파일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우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조철종 파일에는 조철종은 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조철종은 4월 13일에 발표를 한다. 뭐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그 파일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파일은 그 현우님께서 저를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멘탈 파일 이론을 좀 경험과학과 유관하게 발전시키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랑스와 루카나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심적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이야기되는 그 오브젝트 파일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적 파일에 대한 우리의 설명이 어떤 검증 가능한 경험적 가설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자기가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이 심적 파일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심적 파일들이 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르크나티가 제시하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현우님께서 저를 실제로 마주했을 때, 지각을 했을 때, 그 어떤 대면 관계가 저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열게 되는, 그때 저에 대한 뭐 시각적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작업 기억 속으로 저장이 되고, 그때 이제 현우님께서는 그 인지과학적인 뭐 설명에 따르면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것이 작업 기억 차원에서 활성화가 돼서 그 안에 뭐 저에 대한 정보들이 담기고,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뭐 현우님께서 이제 저와의 그 만나고 있는 상황이 끝나면 그 오브젝트 파일에 뭐 저를 저장하고 있는 뭐 정보들이 뭐 소멸이 되거나 뭐 이전이 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그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정보들을 묶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심적 파일이라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과 심적 파일이 관계를 맺고 있다. 근데 심적 파일은 보통은 이제 장기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적 파일이라는 것의 세 가지 핵심 차원을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 그 뉴엔이 제기하는 이 심적 파일의 개념은 그런 르카나치식의 심적 파일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그 심적 파일들은 언어 철학적 맥락에서 주로 다뤄지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내용보다는 이 현상적 개념이란 특수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적 파일의 어떤 특수한 특징적 특성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 논의를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엔의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멘탈 파일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 운동 정보가 있고요. 이 감각 운동 정보는 어포던스 혹은 뭐 촉각과 관련된 그런 정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유사 정보, 이미지 라이크 정보라고 하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혹은 어떤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 대상을 봄으로써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이미지들, 혹은 뭐 조철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런 시각적 이미지들이 이 이미지 유사 정보의 슬롯의 정보로서 레지스터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정보인데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키우는 뭐 강아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 뭐 조철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조철종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임이라는 게 저의 정의라고 일단은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가정 하에서 그런 저에 대한 언어적인 명제적 기술이 이 기술적 정보의 슬롯의 레지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멘탈 파일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분류가 돼서 세 종류의 정보로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내용입니다. 파일의 내용. 그리고 개별화 기준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파일을 대상에 연결하는 핵심 기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개별화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개별화 기준이 예를 들면 뭐 감각 운동 정보거나 이미지 유사 정보일 때는 지각적 개념이라고 하고 기술적 정보일 경우에는 이론 기반 개념 혹은 뭐 기술적 플러스 이미지 유사 정보 이따 이제 후술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론 기반 개념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개별화 기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박 관계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일반적인 파일 담론에서는 대면 관계라고 조금 더 많이 논해지고요. 아마 그 용어가 조금 더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일이 실제 세계의 대상 혹은 속성이 연결되는 인과적 관계라고 합니다. 뭐 크립키의 인과적 지칭 이런 것도 연결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파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 박스가 파일이고 이 파일 안에 세 가지 정보가 담겨 있고 이 파일은 우리 세계의 실제 세계의 존재자와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드렸던 예시 사례에서 현우님께서 이 조철종 파일을 가지고 있을 때 조철종에 대한 이미지 정보 혹은 뭐 기술적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이 파일 자체는 저라는 사람의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님께서 만약에 조철종하고 저를 이제 불렀을 때 이 파일을 사용하고 이 파일을 통해서 이 실제 세계, 그러니까 이 실제 조철종이라는 사람의 정박된 이 파일을 사용해서 저를 지칭하게 될 때 그 지칭이 되는 대상이 이 실제 세계인 존재자인 제가 됩니다. 뭐 여기 좀 복잡하게 심리적인 현상 차원에서의 파일의 역할도 있었고 지칭의 차원에서의 언어 철학적 차원에서의 파일의 역할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프레임워크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잠깐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 네. 그 개별화 기준이라는 용어를 전 처음 듣고 그 네.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정보나 아니면 그 세 가지 종류에 이제 속하는 각 개별 정보들을 각 개별적인 것들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그 이 정보들을 이제 그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 존재하는 존재자에다가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준을 매칭을 시켜서 이제 개별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준의 의미인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후자의 의미로서 이해해 주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 개별화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 유사 정보가 이 파일의 개별화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어떤 유형의 파일인지가 개별화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개별화 기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 유형이 세 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뒤에 감사합니다. 사례가 더 있어서 그 아,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넘어가기 전에 아, 질문 네.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그 정보의 세 종류가 왜 하필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지 뭔가 그런 이유가 음, 궁금한데요. 그 네네. 이미지 유사하다는 건 이미지도 결국 시각이니까 시각도 감각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언어적 정보도 사실 언어라는 것도 시각화 가능하고 그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이걸 발음했을 때의 그런 운동 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래 두 개가 위에 그 감각 운동 정보의 결국 하위 개념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네, 그런 네네.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아, 네네. 충분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논문 자체에서 왜 이걸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정당화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논문, 다른 논문을 읽어보면 이제 왜 이렇게 나누는지가 나온다고만 얘기 돼 있는데, 어, 이건 제가 이제 준비가 미흡해서 되게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 추측에 의하면 일단 이제 기술적 정보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미지 주사 정보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표상의 종류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아이코닉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디스커시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코닉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그 청크 단위로 그것이 쪼개지지가 않아요. 이제 아날로그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정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다른 그 인지과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식의 아이코닉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디스커시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기술적 정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디스커시브한 레프레젠테이션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것인지는 상관이 없이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이런 이 핸드폰에 대한 그 시각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언어화된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뭐 검은색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보가 어떻게 이제 다른 정보들과 구별되냐면 어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이코닉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아날로그 하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는 정보로서 그 제가 실제로 이 핸드폰을 봤을 때 느끼는 그 핸드폰의 시각적 이미지와는 다른 방식의 다른 유형의 정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로서의 이미지 주사 정보와 기술적 정보는 이제 구별이 되고요. 이제 감각 운동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 감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감각 안에는 이제 시각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행동과 관련해서 어포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특성을 행동 유도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각적 이미지와는 이제 또 별개의 것으로 구분이 되고, 아,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생각해보니까 네네, 이거 포던스라는 건 사실 내가 어떤 물체로 할 수 있는 모든 동작 상호작용을 이제 합집합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여기 개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네네네, 만약에 뭐 핸드폰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뭐 어떤 지금 기술적 정보, 핸드폰은 뭘 하는 거고 어떤 걸 하는 장치고 이제 또 감각 운동은 이걸 뭐 잠금 해제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건 이미지 정보일 거고. 사실 그런 게 이제 내가 어떻게 주입받지 않으면 사실 그걸 알게 되는 어떤 에피소딕한 경험들이 이제 점점점 그 에피소딕한 것 자체와는 좀 탈맥락화돼서 이렇게 그 기술적 정보만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감각운동 정보와 이미지 유사 정보가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내 핸드폰은 이 모델이고 이렇게 생겼고 뭐 그런 걸 인출을 해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기술적 정보를 남에게 전달할 때는 이제 사실 그게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어 그 이제 실제로 감각 운동 정보와 이미지 유사 정보가 결국은 기술적 정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정보 혹은 개념, 정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개념을 도출하기까지의 나의 에피소딕한 것들은 사실은 모두 센소리 모터 및 뭐 이제 넓은 의미의 센소리 모터 내가 그 핸드폰과 했던 모든 행위들 그리고 뭐 어디서 누가 말한 것들 뭐 어디서 읽은 것들 이 디스틸돼서 사실 좀 어떤 명제들로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구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야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술적 정보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에펠탑을 떠올리고 그리고 뭐 지구본을 상상해보고 뭐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인출 과정에서도 감각운동과 이미지 유사 정보가 이제 늘 이렇게 조금씩은 녹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아무리 이제 잘 디스틸을 했어도. 음, 그래서 이게 그 멘탈 파일이라는 개념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상당히 컴퓨터 오리엔트 생각,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오리엔트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말 우리가 어떤 기억을 인출하고 이제 그 어떤 사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정말 컴퓨터처럼 이렇게 디스크리트한가는 조금 의문이 있긴. 음. 일단은 이 파일 자체가 인출되냐 마냐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발화 상황이나 아니면 발화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그러니까 정보 저장하는 저장소로서 이 자체가 이제 개념으로 상정이 되는 것 같고, 이 담론에서. 그리고 그때, 어, 이 세 가지 유형의 정보가 다 동시적으로 저장이 돼 있고, 이게 꼭 이제 추상화되어야만 어떤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파리는, 파리에 에펠탑이 있어, 뭐, 이런 밑선 말씀 하셨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술적 정보를 파리에 대해 혹은 에펠탑에 대해 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 뭐, 이미지도 떠오를 수 있고, 감각운동 정보도 떠오를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그 개념 안에 있는 정보들이 동시에 그 에펠탑이라는 대상에 대해 상상할 때, 동시에 이제 가용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꼭 이제, 뭐, 멘탈 파일을 개념으로 본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다 디스크리트하게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진 않고, 그 정보들이 디스크리트한 것도 있고 아날로그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그 파일이라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단위, 그 저장해준 저장소 단위 안에 다 저장돼 있고 그게 뭐 우리가 생각을 할 거나 어떤 그 파일이 지칭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 상황에서 그 파일을 활용할 때 그 정보들이 한꺼번에 다 가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론가들은. 제가 잠깐 얘기하실 동안에 이 사람 좀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언어 철학 하시는 분이네요. 네, 그래서 언어 철학에서 얘기하는 논변을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새롭게 정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옛날의 과거의 그 리퍼런스라고 하는 지시어적인 그런 정보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서 이제 센소리 모터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집어넣고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 뭐 정답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그거를 렉시콘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렉시콘이라고 해서 언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뇌에 그런 렉시콘 같은 일종의 사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브레인 스트럭처가 뭐다 이런 것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는 렉시콘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해할 때는 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이제 발표문 PPT에는 따로 기재해 놓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언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파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게 꼭 어떤 링귀스틱한 스트럭처를 그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것과 되게 유리돼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기는 이제 그 양극단 어느 쪽에도 이제 커밋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도? 없으시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기반 개념과 이론 기반 개념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각 기반 개념은 아까 위에 그 상위의 두 가지 카테고리 감각 운동과 이미지 유사 정보 등의 지각 기반 속성들이 개별화 기준으로 어, 설정되는 것들이 지각 기반 개념이고 반대로 이제 이론 기반 개념은 미니 이론을 배경으로 삼은 기술적 정보인데 이제 이때 미니 이론은 어떤 통속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더 보충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각 기반 개념이 언제 획득이 되냐? 우리가 개체 발생 과정, 원토제니한 그 피리어드에 발생이 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 운동, 이미지 주사 정보 등이 이제 어떤 그 멘탈 파일, 개념으로서의 멘탈 파일의 개별화 기준으로서 설정이 된다. 그리고 이론 기반 개념은, 그 어린이들이 점차 이제 기술적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적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발달하는 개념으로서 그 개별화 기준이 원래는 이제 지각 기반 속성들에 있다가 나중에는 기술적 정보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각 기반 개념 특징은 지각이나 감각 정보에 기초하여 가용한 외연들의 특징적 속성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이론 기반 개념은 정의로서 다뤄지는 기술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계를 다루지만 개념화의 방식은 다르다. 존재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류엔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고요. 섬 개념의 발달을 통해서 이 심적 파일을 통한 우리의 개념의 발달 과정을 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3, 4세 아이와 이제 대화는 이제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지각 기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냐 이 SI에서는 이제 물에서 수영함 혹은 수영복을 입음과 같은 정보들이 어, 그 어포던스 혹은 촉각 관련한 그 정보들로서 저장이 되고 센서리 모터 인포메이션으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라이크 인포메이션의 경우에는 모래 해변이나 야제소의 이미지가 그 우리의 그 아이의 그 섬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정보로서 그 섬 개념을 특징화하는 개별화 기준으로서 설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섬이라 불림, 혹은 물 근처의 땅 조각임, 여름 휴가의 장소임, 해변을 가짐 이런 기술적 정보들은 이제 도미넌트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이 파일의 개별화 기준으로 설정되진 않는 겁니다. 근데 점차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섬에 대한 그 정의적 기술 같은 것을 이제 배움으로써 그 섬에 대한 개념의 개별화 기준이 물로 둘러싸인 땅의 조각임, 혹은 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사례로 카나리아라는 이제 섬이 이제 지시체로 오게 됐는데 그 섬이라고 불림과 같은 기술적 정보가 이 파일의 아, 개별화 기준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학습 이전의 개체 발생 과정에서는 지각 기반 개념이었던 것이 정의학습 이후에는 이론 기반 개념으로 발달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자신의 설명이 발달 심리학적인 근거들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위에 그 케일이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실험을 예시로 든 거고 이런 특징적 속성들에만 의존하는 개념, SI나 II들에 의존하는 개념 이해에서 정의에 대한 이해, DI로의 개별화 기준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잘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적 파일을 통해서 우리 개념을 설명하는 게 그럴듯하다. 그리고 자기가 나눴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왜 심적 파일 이론 틀을 사용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먼저 설명할 때 생략을 할 것이고 첫 번째는 프레게 퍼즐에 대한 설명인데 그 아까 한정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사람이 이제 언어 철학자다라는 것과 약간 유관하게 프레게 퍼즐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지칭의 대상을 지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칭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싱귤러 텀, 단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금성에 대한 두 가지 단칭어가 있습니다. 샛별이라는 것과 개박바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칭어에 대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대상인 금성이라는 것을 지칭을 하는데 합리적 주체라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상충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프레게 표절의 핵심 문제인데 그것은 그 샛별과 개밥바라기라는 그 금성에 대한 뜻이 달라서 그 뜻에 대한 믿음이 상충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비합리적인 주체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프레게 퍼즐과 프레게가 그것에 대해 제시한 설명인데 그걸 이제 심적 파일로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주체가 실제로는 금성인데 그 금성을 이제 샛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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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밥바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두 개의 개념이 각각의 심적 파일에 이제 대응하게 돼서 예를 들면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다. 아침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개밥바라기는 저녁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근데 어떤 별이 동시에 아침 하늘에 밝으면서도 동시에 저녁 하늘에서 밝을 수는 없으니까 상충되니까 어떻게 이런 상충되는 믿음을 금성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샛별, 개밥바라기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동일하다는 걸 모를 경우에는 얼마든지 샛별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개밥바라기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 방식이고요. 근데 만약에 샛별과 개밥바라기라는 것이 동일한 대상, 금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두 파일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샛별 개밥바라기 파일이라는 하나의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파일은 샛별 개밥바라기라는 개념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그 샛별 개밥바라기라는 개념 안에는 그 샛별이라는 개념에 있었던 정보와 개밥바락이라는 개념에 있었던 정보가 같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동일한 대상, 금성의 정박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심적 파일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게 순수하게 사변적으로 이제 언어 철학 논의 내에서 사변적으로만 설명이 됐었는데 왜 그것이 심리적으로도 가능한지를 심적 파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심적 파일 이론들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섬 개념이 이제 원래 지각 기반 개념이었다가 이론 기반 개념으로 바뀐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미지 정보에 해당하는 그 모래 해변이 이 개념의 개별화 기준이었는데 나중에 정의적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DI가 이 섬 개념의 개별화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학 연구도 있다.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통 개념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통 개념도 두 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온토제니 단계에서는 아이들은 지각 기반 개념, 페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얼굴 표정, 신체 행동,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화 기준인데요. 고통 경험은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고통 경험이, 그러니까 SI가, 여기 페인 필링이라고 이제 SI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고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진짜 그렇게 아픈 느낌 그 자체인 것 같은데, 크리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왜 그게 우리의 지각 기반 경험의 개별화 기준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언어 철학적인 푸시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개념은 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라서 지각 기반 고통 개념도 이제 페인 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될 수 없는 어떤 사적인 그런 느낌에 해당하니까 그거는 어떤 개념을 특징화하는 개별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SI 대신에 타인의 그 얼굴 표정, 고통을 느낄 때 얼굴 표정이나 예를 들면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볼을 감싸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고통 개념의 개별화 기준이 그 II로 고정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개념이 이제 점차 성장을 하면서 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발달을 할 수 있는데 페인 익스페리언스도 있고 페인 비하이블도 있고 페인 피지올로지도 있고 이런 세 가지의 유형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페인 익스페리언스와 관련을 해서는 통속 심리학과 같은 미니 이론들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들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통속 심리학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통속 심리학의 특징적인 그 설명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주관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 공유하고 있는 통속 심리학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 이론, 테오리 오브 마인드 이런 것들 전제하고 그랬을 때 이 이론 기반 고통 개념은 특히 이제 고통 경험, 페인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경험을 특징화하는 것은 이 SI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고통의 느낌의 유형을 가짐이 비로소 이 통속 심리학과 마음 이론을 전제해서야만 우리의 그 고통 경험의 개념의 개별화 기준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이 유엔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개념이 정박하고 있는 대상은 고통 경험이고,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물리주의를 전제했기 때문에 이 고통 경험은, 즉,
어떤 신경적 상태의 유형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지각 기반 개념이었을 때는 보통의 있음, 속성의 이 개념이 이제 정박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론 기반 개념으로 옮겨가면서 지시체도 바뀌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 기반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형성되냐, 어떻게 그 통속 심리학을 적 미니 이론이 우리가 알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네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유엔이 이야기를 하고, 이 네 가지 이론이, 이 네 가지 능력이 어떻게 왜 이렇게 호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당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외향과 실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물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대상의 속성과 그리고 혹은 대상 자체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특히 중요해지는데,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빨강색이라는 그런 속성이랑 내가 어떤 빨강 물체를 보고 빨강 경험을 가지는 그 나의 경험의 속성은 다른 범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 theory of mind 능력인데 타인을 나와 다른 사적인 내면 세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심적 상태의 인식에 기초해서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은 비로소 어떤 현상적 개념, 그러니까 이론 기반 현상적 개념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통속 심리학적인 미니 이론들을 알고 있다고, 혹은 배웠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 언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각 기반 개념을 사용해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특징적 특성들의 모음인데,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 아이의 손가락을 문에 찢는 걸 보면은 즉각적으로 그 아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특수한 맥락에서 이 고통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론 기반 개념이 사용된다고 하고, 예를 들면 만성 두통을 앓고 있어서 의사가 두통 유형을 자세히 묘사해달라고 요청할 때나 뭐 철학 세미나를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약간 농담이었던 것 같고,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각 기반 개념이나 이론 기반 개념이나 하나의 동일한 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둘은 구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통 경험을 특수한 현상적 성질을 가지는 주관적 경험으로 기술하는 것을 배울 때 존재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는 오직 우리의 세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이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리 사례에서 메리가 이제 흑백방에 갇혀 있을 때나 나왔을 때 어떤 게 변화했냐, 그리고 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존재론적인 그 원인이 개입하게, 그러니까 현상적 속성이라는 어떤 존재자가 그런 사실을 알게끔 했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존재론적으로 물리적 사실밖에 없다. 현상적 사실 같은 건 없다. 그리고 현상적 사실을 가능케 하는 현상적 속성도 없다. 단지 정보 처리의 특수한 양상이다. 근데 왜 그런 새로운 것을 안 것 같은 그런 직관이 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동일한 물리적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새로운 방식을 뭐 혹은 개념화하는 방식이 발달돼서 습득해서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본론으로 들어가서 빨간 개념과 빨간 경험의 개념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빨강색이라는 그 빨강임, 그 속성과 내가 경험에서 어떤 대상의 그 빨강색의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서의 빨간 경험을 가짐은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지각 기반 개념에서는 지각 기반 개념 빨강에서는 빨간 토마토 혹은 체리 혹은 페라리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유사 정보가 그 레드 개념의 개별화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 정보는 빨강이라고 불린 혹은 나의 최애 대상의 색임, 여기 이제 불림 뭐 혹은 이제 색임, being called 뭐 red, 뭐 being my favorite color of objec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게 이제 대상의 속성 빨강임에 정박한 그런 개념이고요. 반대로 두 가지 이론 기반 개념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어, 두 번째는 이제 현상과 관련된 레드 익스페리언스의 개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신경적 상태와 관련된 레드 익스페리언스 개념인데, 현상과 관련된 레드 익스페리언스 개념에서는 이미지 like information에 토마토의 빨강 이미지가 있고, discourse, descriptive information의 경우에는 빨강 혹은 빨강 경험이라고 불림. 그리고 나의 토마토 이미지에 의해 예화된 주관적 사적 색 경험임이라는 것이
이 레드 익스피리언스를에 대한 개별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개념이 빨강 이미지, 뭐 빨강 경험과 같은 빨강 이미지에 정박해 있고, 이때 이 빨강 이미지, 빨강 경험은 특정 신경 상태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 기반 개념 신경과 관련된 것은 여기서도 이제 그 이미지 like 그럼 information. 질문 한 번만 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 네네. 여기 지각 기반 개념과 이론 기반 개념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에서. 일단은 그 개별화 기준이 어떤 그 정보의 유형인지가 다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토마토, 체리, 페라리 이미지, 여기 토마토의 빨강 이미지, 체리랑 네네네. 페라리 빠졌지 같은 거 같고요. 네네네. 네, 여기 빨강이라고 불리는 나의 최애 대상의 색, 빨강이라고 불림, 빨강 경험만 빠진 것 같고, 네네. 네, 도대체 어떤 게 다른 건지가 잘,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뉴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토마토의 빨강 이미지가 그 DI, 그러니까 빨강, 이게 본질적으로는 DI가 본질적인데, 이 안에 이 토마토 빨강 이미지가 포함됨으로써 얘가 이제 개별적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각 기반 개념과 이론 기반 개념이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론 기반 개념에서는 보다 더 이제 이그 descriptive information이 개별화 기준으로서의 갖는 그 위상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 개념이 정박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다르고요. 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이 개념이 지칭하는 지시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레드라는 것은 이론 기반 개념이고, 일상적으로는 느슨하게 지각 기반 개념과 이론 기반 개념 둘 다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가 흑백방 안에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개념 모두를 이미 형성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지각 기반 개념 레드의 경우에는 빨간 물체를 직접 본 적은 없어서 그 중심 정보 SI와 II를 결여하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빨강이라고 불리는 색, 빨간 것들의 특성, 뭐 아까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빨강이라고 불리는 혹은 나의 최애 대상의 색임 이런 기술적 정보들이 이제 DI에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SI나 II 같은 이 부분에는 핵심 정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 유사 정보나 SI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빠져 있지만 개념 자체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일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것과 약간은 다르지만 유사한 이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게, 지각 기반 개념 레드의 그런 특징 개별화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구체적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이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론 기반 현상적 개념, 레드 익스피리언스를 방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경험의 주관성, 사적 성격에 대한 미니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이 이론 기반의 현상적 개념을 발달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빨강 대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SI나 II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별화 기준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 SI 토마토의 빨강 이미지와 DI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박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시체는 빨강 이미지를 가짐. 뭐 이거는 빨강 경험을 가짐과 동일시 되는 거고, 또 선행 물리주의를 가정했을 때 특정한 신경적 상태 NC1에 있음과 동일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론 기반 신경적 개념, 레드 익스피리언스를 또 가질 수 있는데, 충분히 발달되어 있으나 SI, II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기준은 DI, 오직 DI에 해당하고요. 특별히 이 경우에는 이제 인간 존재자의 두뇌 상태 NC1의 투함이라는 게 이제 이것의 개별화 기준이 될 것이고요. 빨간 경험의 신경적 기반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그 사고 실험에서 이 색과학자 메리는 색과 인간의 이제 색에 대한 정보 처리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아니까. 그리고 이 개념은 빨강 이미지를 가짐,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신경성 상태 NC1의 처함이라는 것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행 분리주의를 가정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메리는 이미 이론 기반 개념들을 가질 수 있다. 단지 레드 이미지 정보가 없을 뿐이다.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파피뉴와 다른 점인데, 하피뉴는 현상적 개념이 지각 기반 개념이라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서 좀 다르겠지만 지각 기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메리가 방을 밖에 나왔을 때 빨강을 보고 현상적 개념인 지각적 개념을 취득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뉴에는 이런 세 가지 경험 모두를 이미 방 안에서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레드 이미지 정보가 단지 등록되지는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이론 기반 신경적 개념에서는 뭐 토마토의 빨강 이미지, 이 부분은 이제 오타인 것 같고요.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경적 개념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실수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도식화를 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 현상적 개념인 빨강 경험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서 이제 괄호가 쳐져 있고, 이것과 밑에 그 DI에 해당하는 being specific, subjective and private color experience instantiated by image of tomatoes 라는 정보가 둘 다 이제 개별화 기준으로, 이론 기반 개념이라는 그 개념의 개별화 기준으로 성립을 하고요. 뉴럴 컨셉트 레드 익스피리언스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이 그 II에 레드 이미지 오브 토메토스가 등록될 수는 있는데 아직 그 정보는 없죠. 대신에 이제 DI가 이 뉴럴 컨셉트 레드 익스피리언스의 특징으로서, 개별화 기준으로서 있고, 이미 이제 메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being a state, brain state and C1 of a human being 이라는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이 동일한 having a red image equal neural correlate NC1 이라는 대상의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이. 방 밖에 나가게 됐을 때, 메리는 이제 빨간 토마토를 처음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빨간 이미지의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 파일들에 등록이 되는데요. 지각 기반 개념 레드2에 이 정보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이론 기반 현상적 개념 레드 익스피리언스 빨간 이미지가 에서는 이제 빨간 이미지가 개별화 기준의 핵심 부분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론 기반 신경적 개념 레드 익스피리언스에서는 빨간 이미지가 비본질적 특징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아스트릭스가 여기는 없죠. 그리고 어떤 파일의 개별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타릭과 이탈릭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II와 DI가 둘 다 개별화 기준으로 포함이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DI가 개별화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새로운 존재론적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동일한 존재론적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적 접근 방식을 획득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리주의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선행 그러니까 물리주의를 전제한 채로 이러한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물리주의자들이 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설명이다. 지식 논증에 대한 그런 입장이었고요. 이게 이제 샛별, 저녁별, 프레게 퍼즐, 뭐 샛별 개밥바라기 프레게 퍼즐에 대한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멘탈 파일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었는데 동일성 판단을 통해서 파일들이 통합된다. 메리어 경우도 구조적으로 동일한데 현상적 개념과 신경적 개념이 동일한 대상 빨간 경험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뭐 이 메리의 사고 실험 자체가 정박 관계가 포함하는 존재자가 하나인지 혹은 둘인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열린 과학적 문제이지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요. 방 밖을 나왔을 때 메리가 갖게 되는 개념, 빨간 경험의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보셨던 바와 같이 여기 레드 이미지 오브 토메이토스가 원래 이제 이미지 라이크 인포메이션에 이제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였지만 아스테릭과 이탈릭이 붙음으로써 이 레드 익스피리언스의 개별화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방 밖을 나왔을 때 어떤 빨강 이미지를 실제로 보고로써 그 빨강 이미지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는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죠. 등록돼 있고 개별화 기준으로서도 이제 온전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DI에서는 Colored Red Experience being a specific subjective private col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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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각각의 두 가지의 그 파일들에 속해 있던 descriptive information이었는데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되고요. 이 전체가 이 파일 전체의 개별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전체는 빨간 경험을 가짐이라는 것에 정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럼 이원론적 직관이 생겼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진다. 이론 기반 현상적 개념을 가지고
이론 기반 신경적 개념을 가진다. 여기 그 개별화 기준은 빨간 이미지 플러스 그 디스크립티브 인포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별화 기준은 오직 그 디스크립티브 인포메이션이었고요. 신경상관자 NCI라는 개별화 기준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직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상성에 관한 통속 심리학적 이론과 최근에 그런 신경생리학적 데이터가 잘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분화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이원론적 직관은 개념의 복수성에 대한 문제이지 존재의 복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뉴엔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상적 개념은 이론 기반 개념이고, 이때 이론 기반 개념이라는 것은 이건 지각기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경험의 주관성, 사적 성격에 관한 통속 심리학적 미니 이론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이러한 개념의 방식이 이전과 달라져도 세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 말은 좀 이제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존재론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그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존재론적 사실, 현상적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적 접근 방식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이런 이원론적 직관을 개념 복수성으로 이해함으로써 해소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행분리주의 틀 안에서 이런 메리가 처한 인식적 상황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네,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